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수직 중축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건축의 수직 중축 개요, 저희가 샘플로 정한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중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축부인 철골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축부에 대한 철골 구조 계획은 구체적으로 골조 계획, 그 다음에 인명 계획, 그 다음에 철골의 각종 접합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엘리베이터 신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샘플로 정한 건물의 개요를 살펴보면 본 건물은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인데 기존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지상 1층 두 개 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건물이 한 개층에 수직 중축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개층의 수직 중축은 철골 구조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철골 구조의 지붕은 경량 지붕으로 구성하는 계획으로 수직 중축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 건물인데요. 기존 건물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지상 1층 부위고요. 지하 1층 부고, 위층이 이제 지상 1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배면에서는 지하 1층 부분이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면하고 있고요. 저 정면에서는 이제 지평면이 지상 1층 바닥에 면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면 부분입니다. 정면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지상 1층 바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경사져 있습니다. 측면에 경사져서 램프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저기 이제 이 뒷배면은 지하 1층 바닥이 지표면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의 마감재를 보면 전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 횡판넬로 샌드위치 판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떻게 기존 건물의 구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 1층 바닥 구조 평면도인데요. 지하 1층 바닥 평면도는 이 뒤쪽이 배면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 배면 쪽이고요. 그래서 배면 쪽에는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어, 데크라고 하나요? 여기다가 이제 하역장에 아, 적재물을 내려놓는 공간으로 하역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 바닥 구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집안이 나빠서 기초 시스템은 파일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부에 pH 파일이 형성되어 있는 어, 기초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간 간격을 보면 X열은 보통 보면 9m 간격, 9천이죠. 9m 간격의 기둥 라인을 형성시키고 있고, 맨 마지막 스판 X8열에서 9열만 7.8m의 기둥 간격을 형성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열 쪽의 기둥 간격은 보시면 11m의 기둥 간격을 형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바닥 구조 평면인데, 지상 1층 바닥 구조 평면은 아까 정경사전에서 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상부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지상부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하역장 부분에 데크가 좀 형성되어 있는 정면 부분이고요. 정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하 1층만 형성된 구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좀 지금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죠. 지하 공간만 있는 공간이 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지상층은 요 공간이 올라가게 되죠. 요 공간이 지상층으로 한 층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 방향 걷어 시스템,
에서 중간에 또 빔이 있는 시스템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상 2층 바닥 구조 평면도인데 기존 건물로 보면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 간격은 X방향으로는 9m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 스판만 7.8m의 기둥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Y방향으로는 11m의 기둥 간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존 건물에 대한 주심도 및 RC 기둥의 단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스판은 지금 설명드렸고, 기둥의 크기를 잠깐 살펴보면 조금 큽니다. 1000 곱하기 1000, 거의 1m, 1m죠. 기둥의 크기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크기가 1m 정도로 되게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물류 창고에 대한 활화중이 되게 셉니다. 물류 창고 층고가 높고 많은 적재물이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라이브 로드가 20kN/m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한 2톤 정도의 활화중이 반영돼서 설계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 간격들이 몇 층 되지 않지만 되게 이제 그렇죠? 큰 기둥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처음에 신축될 때 앞으로 미래의 수직 중축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수직 중축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큰 기둥 크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근도 여기 보시면 C1 기둥 같은 경우는 25mm, 즉 직경 25mm 철근이 24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뭐 32대, 25mm 철근이 32대, 뭐 여기는 36대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기둥의 주철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띠철근, 기둥의 띠철근은 단부에서는 뭐 10mm 150 간격, 그렇죠? 그리고 감아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부, 단부를 제한 중앙부는 300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C 기둥의 기둥 크기는 물론 축하중에 따라서, 축하중이 큰 것에 따라서 기둥 사이즈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량에 따라 또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폭을 보통 미니멈으로 보통 보폭을 400mm, 440cm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현대 건축물에서의 기둥 사이즈는 적어도 폭이 한 40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0 곱하기 400, 폭 400, 깊이 400 정도의 RC 기둥을 어떻게 보면 좀 미니멈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일반 라이브 로드가 이렇게 크지 않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개층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한 3개층까지도 400 곱하기 400 정도의 RC 기둥이 내력에 저항할 수가 있죠. 물론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틀리고 거기에다 들어가는 주철근 양에 따라 틀리지만 좀 들어가고, 한 500 정도, 500 곱하기 500 정도의 정사각형의 기둥 정도는 그 이상 되는 층, 3계층이나 4계층 정도의 하중을 견디고 있고요. 그 이상되는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600, 600의 기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내진 설계와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의 이제 기둥의 그 강성이나 배근량 같은 것을 어떻게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한 500에 500, 또 많이 저층 건물에서 사이즈의 기둥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에서는 이제 예전 기준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기둥의 최소 폭이 200m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졌죠. 그래서 기둥의 최소 폭 기준도 사실은 예전엔 200mm 이상이랐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제한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예전엔 또 적어도 기둥 사이즈를
센티미터 기준으로 보면 한 변이 20cm, 그리고 다른 변이 30cm 정도는 있는 크기, 단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cm 곱하기 30cm면 600cm 제곱이죠. 요거 이상의 기둥은 단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대한 가정 단면은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비에 따라, 그리고 축방향력, 수직 축방향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음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본 건물의 인면도, 그래서 정면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지상 1층 바닥 부분이 되고요. 앞쪽은 이제 그 주차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데크 하역장 부분이 약간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하역된 화물, 적재물에 대한 그 출입구가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측 인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인면도는 이렇게 좀 경사가 좀 급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 바닥 부분이고, 여기가 지상 1층 바닥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인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인면도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가 지상 1층, 여기가 지하 1층 바닥이고, 측면에 이렇게 램프가 형성되어 있죠. 경사져서 램프가 형성되어 있어서 뒤쪽은 지하 1층이 지혜를 형성하고 있고, 바닥에서 여기는 지상 1층 바닥이 지혜를 형성하고 있고요. 일부에는 저기 옥탑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옥탑 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직 중축 건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건물은 어떻게 보면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적으로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구조 안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구조 안전 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구조 안전 진단. 왜 해야 되냐? 어쨌든 기존 건물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돼 있죠. 노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노화됐기 때문에 미리 사용했던,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경과했던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노후화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열화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의 풍파를 거침으로 인해서 얼만큼 노후화돼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의 건전도 개념으로서 한번 그 품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이나 그 수직 중축과 같은 대수선 관계는 그 중축부에 대한 구조 검토 또는 중축부에 대한 구조 설계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존 부분에 대한 구조 안전성도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현행 구조 설계 기준은 예전의 구조 설계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대부분 좀 강화되어 왔습니다. 강화되어 왔고, 지진 하중과 관련된 부분도 훨씬 더 예전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게 현행의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강화된 구조 설계 기준,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서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정성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안전 진단의 목적을 보면 건물의 현황 조사, 그 다음에 구조 검토를 수행하여 현황 조사 및 구조 검토를 수행하여 구조 형식, 하자 상태, 균열 상태,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그 다음에 철근 배근 상태, 그 다음에 변형, 수직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지만 수평으로 변형된 것들도 있겠죠. 이런 변형 상태 등 구조물의 기초적 성능을 평가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본 건물과 같이 수직 중축 공사에 따른 형 건물의 하중 저항 능력,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구조 보수도 하고요. 균열 보수 같은 보수도 하고, 필요시에는 구조 보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구조 안전 진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조 안전 진단의 그 조사의 종류,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균열 상태들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손상 현황, 뭐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그 박락, 박리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 허용 균열 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생태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허용하는 균열 폭이 있습니다. 균열의 폭이 있는데 그 균열 폭 이하일 경우에는 뭐 구조적으로 또는 사용적으로 내구성 면에서 해롭지 않은 균열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상되는 좀 균열폭이 큰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하게끔 하는 거죠.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강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제를 철근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조 환경, 수분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실내에 해당되는 건조 환경은 보통 0.4mm 정도의 균열폭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수분 환경에 있는 그 콘크리트의 허용 균열폭은 요거보다 좀 더 좀 강화시킨 거죠. 0.3mm, 0.3mm까지 허용하고, 그죠? 이렇게 식의 허용 균열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사진과 같이처럼 이렇게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균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균열도 있지만 조적조 균열도 있죠. 그죠? 비내력 벽에 대한 조적조 균열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균열 보수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균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예전 동영상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원인과 대책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유형 및 보수 공법에 대한 또 유튜브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한번 또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재 치수 실측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이 가능한 기시공된 보나 또는 기둥이나 또는 슬라브나 이런 등의 구조 부재들을 실측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것이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상의 구조 부재 치수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또 시공은 또 구조 도면과 달리 또 시공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시공 오차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건물 상태 그대로의 상태에서 시공된 상태에서 구조 안전성이 괜찮은지 안 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됐는지의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혹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 도면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이제 구조 평면도를 그리고 크기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평 변이 조사입니다. 이제 기울기 조사죠. 기울기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뭐 데오드라이트나 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수직도가 수평으로 혹시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돼서 이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기초 같은 경우는 기초에 부등치마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렇죠? 예. 기울어졌겠죠. P414까지 기울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더 적절하게 잘 기울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이건 안전도가 높은 거고 그런데 이제 기울임 전도의 한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렇죠. 이상이 되면 조금 전 곤란한 거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종 구조물의 변이 한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750분의 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죠? 치마의 예민한 기계 기초에
좀 곤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된 거,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정도, 어? 높이에 비해서 수평 처짐이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는 칸막이 벽이나 벽돌벽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벽의 안전 한계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분의 1, 그렇죠? 300분의 1 정도 보면 내력벽의 첫 균열이 예상되는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 크레인의 작업이 곤란하게 되는, 그죠? 예상 한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500분의 1 정도가 되면 균열을 허용할 수 없는 빌딩에 대한 안전 한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각 그 기울기에 따라서 변이 한계를 안전진단의 지침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많이 요즘에는 비파기 검사로 많이 쓰이는 게 반발법, 그러니까 슈미트 해머를 슈미트 해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치면 거기 반발 경도가 나옵니다. 슈미트 해머에 의한 반발 경도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추정 시에는 뭐 콘크리트의 재령일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격 각도,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치느냐 또는 위에서 밑으로 치느냐 또는 90도로 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타격 각도를 반영을 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비파계 검사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법도 있습니다. 초음파법도 있는데 초음파법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이제 그 발신기를 놓고 반대편에 이제 수신기를 예를 들어서 넣으면 그게 이제 초음파를 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그 콘크리트 벽이면 벽 또는 보면 보를 뚫고 지나가겠죠. 뚫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강도가 강하면 그 속도가 초음파의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 거고 근데 그 콘크리트 안에 공극이라든지 이렇게 밀도가 적으면 그게 속도가 늦어지게 가겠죠. 그러면 강도가 낮게 평가되고 이런 식의 초음파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잘 쓰이지는 잘 안 써요. 초음파법들이 실제로 해보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잘 또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 초음파법을. 그래서 이게 또 신뢰도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존 콘크리트를 코어를 채취합니다. 코어를 채취해가지고 코어를 채취한 것을 인증, 실험, 주로 그 인증 업체 있거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업체에 맡기면 그쪽에서 이제 콘크리트 압축 실험을 테스트해서 실험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는데 이렇게 실제로 콘크리트 강도 실험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드릴로, 그렇죠? 드릴이 아니죠. 이렇게 코어 채취기로 이렇게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번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콘크리트 강도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막상 또 해보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많이 상황에 따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 채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어 채취기의 그 다이아몬드 커트라고 하나요? 커트기가 아주 좋아야 되는데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뽑아내야 돼. 채취기를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해서 콘크리트를 딱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 진동이 그 코어가 그 채취하는 중에 그 진동을 먹게 됩니다. 진동을 먹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코어 자체가 미세하게나마 이 안에 이제 진동을 먹으면서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래 이제 코어 강도 실험법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강도 실험법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채취 과정에서의 진동 그리고 미세한 크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도 조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 엔지니어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단점, 코어 강도 실험 조사의 강단점과 또 한계점과 그 단점과 이런 걸 잘 종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중성화 조사인데 이건 뭐 탄성화 조사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철근이 갖고 있는 산성을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해주고 있죠. 감싸움으로써 잘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가 표면부터 점점점 그 어떻게 보면 중성화가 되죠. 중성화가 발생을 합니다. 중성화가 발생을 해서 이 중성화의 깊이를 측정하는 게 이제 중성화 조사죠. 그래서 보통 전 기존의 콘크리트 면을 드릴로 이렇게 뚫습니다. 깊이 뚫고 그다음에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고요. 거기다 페노프텔 용액을 이렇게 뿌리죠. 뿌리면 이제 이게 페노프텔이 아마 그 알카리성과 이렇게 만나면 연보라색을 띱니다. 그렇죠? 연보라색을 이렇게 띄는데 이제 연보라색을 안 띄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성화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으로부터의 중성화 깊이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림은 구멍을 뚫고 페노프탈 용액을 뿌린 다음에 그죠? 여기 측정기로 그죠? 측정기로 이제 중성화 깊이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코어 채취를 해서요. 실험실에서 현장에서 제작해서 코어를 공시체를 만들어서 또 이거를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실험을 그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기도 그래서 코어 공시체를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염화물 함량 조사를 합니다. 함량 조사인데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부터 오는 염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건축물들은 주로 이제 많이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 깊이까지 뭐 10mm 또는 20mm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샘플을 띄어서 저기 실험소에 맡깁니다. 염화물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지 맡겨서 그 양에 따라서 등급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등급이 A부터 D, E까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 기준은 염화물 이온 함유량입니다. 이온 함유량인데 이거는 단위는 세제곱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에 대한 단위로 형성이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 염소 이온 중량이 보통 세제곱미터당 0.3kg을 우리는 그 이하를 적용해야 된다고 기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조 안전진단의 경우에 따라 많이들 조사를 하는 종류고요. 그 다음에 또 철근 배근 탐사가 있습니다. 철근 배근 탐사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비파기 검사로 철근 탐사기가 있습니다. 철근 탐사기를 갖고 콘크리트 표면을 이렇게 쑥 지나가 보면 철근의 주근 또는 철근의 보 같은 경우는 스트럽, 기둥 같은 경우는 띠철근의 간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기둥의 철근 개수, 주근의 개수나 그 다음에 띠철근이나 스트럽의 간격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물론 거기서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근은 주근의 개수, 그 다음에 대근이라고 하면 기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띠철근을 얘기하죠. 띠철근의 간격 등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철근의 위치입니다. 이게 철근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비파기 검사로. 그래서 도면과 일치하는지, 구조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경우에 따라 구조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철근 탐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죠. 기둥에는 철근이 몇 대가 들어가 있고 띠철근은 몇 간격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근 배근 탐사가 또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철근 부식도 검사도 합니다. 철근 부식도 검사를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철근 부식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또는 구조물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내에 철근 부식 유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방법에는 분극 저항법, 자연전이법, 전기 저항법 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철근 부식은 전기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철근 부식 실험은 전기 화학적 방법을 많이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구조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보면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 해석하고 부재 설계 검토, 부재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는 본 건물은 수직 중축부까지도 같이 그렇죠? 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위를 포함한 기존 구조물 전체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검토일 때는 현행 대수선인 경우에는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맞는 구조 안전성 검토 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력하중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진하중, 그렇죠? 현행 강화되어 있는 예전에 비해서 강화되어 있는 지진하중에 대해서도 그리고 풍하중에 대해서도 여기에 맞게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이었는데 현행으로 와서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내진 성능 평가 경우에 따라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내진 성능 평가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진 성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으로써 진에 대한 안정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내진 구조 보강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축부의 철골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 계획이요. 그리고 철골 구조 계획은 먼저 골조 계획은 기존의 RC 부분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기둥 간격이 S 방향으로는 한 9m, 그리고 Y 방향으로는 11m라고 했죠. 11m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러니까 기존의 지붕층이 지상 2층이죠. 그죠? 지상 2층 바닥 구조 평형도가 어떻게 보면 요 위에 경량 지붕으로서 뚜껑을 하나 이렇게 덮는 거죠. 경량 지붕을 덮는 형태인데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증축되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둥 사이즈, 내력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초에 대한 안전성을 미리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그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은 필요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없었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강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또 구조 보강을 하면 됩니다. 구조 보강을 하고 또 기초가 모자르면 또 기초 보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 건물의 구조물의 구조 보강에 대한 얘기는 또 예전에 올려놨던 유튜브 자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반영이 기존 건물은 뭐 튼튼한 거고요. 어쨌든 안전된 거고 거기에 그 위층에 어쨌든 한 층의 경량 지붕으로 뚜껑을 덮는데 여기 보시면 기둥을 X 방향으로는 9m 간격으로 쭉 같이 이렇게 기둥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둥 간격을 이렇게 보면 9m 간격으로 하부 RC 기둥의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죠. 딱 맞춰서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Y 방향은 기존 RC는 11m 간격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그럼 11m 간격으로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너무 좀 기둥 간격이 너무
좁아 보여서 이번에는 한 칸 걸러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m가 아닌 22m, 22m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m. 그래서 X방향은 9m를 기둥 간격을 보이는데 Y방향으로는 여기도 기둥 간격 이렇게 있죠. 기둥 간격 이렇게 해서 22m 한 칸 걸러서 22m의 경관을 유지하는 좀 대경관의 철골 구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컬럼이죠. 메인 기둥인데 메인 기둥들이 보통 보시면 외곽에 있는 컬럼들은 SC1이라고 해서 좀 큽니다. 근데 어떻게 보죠? 480 춤이 480, 폭이 300, 외부 두께가 11, 그 다음에 프렌지 두께가 18mm인 SM355 용접 구조용 강제, 항복 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인 이렇게 고강도 강제로 해서 요 외곽에 있는 기둥을 형성시켰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죠? 이거는 축하중에도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휜 모멘트, 맨 위층에 있는 기둥으로 휜 모멘트, 거드에서 발생하는 휜 모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커진 거고요. 그에 비해서 내부 기둥 여기 보면 Y6열의 내부 기둥은 좀 작습니다. SC2로서 300에 300에 10에 15 이것도 SM355 관계를 썼는데 이거는 왜 작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하중은 중력 방향의 하중은 더 많이 받지만 내부 기둥으로 인해서 휜 모멘트의 영향이 급격하게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휜 모멘트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재로 형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S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일종의 윈드 컬럼 같은 겁니다. 윈드 컬럼 같은 것들이 어떤 SC3이라고 해서 H형광 200에 8에 12의 그 크기의 작은 기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XC는 여기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요 왼쪽 거는 화물 엘리베이터, 오른쪽 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인데 요거를 지지하는 수직 기둥들이 이렇게 작은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드 칼럼이 또 보이죠? 윈드 칼럼이 보이는데 윈드 칼럼은 그 각형 기둥, 그죠? 각 파이프, 그죠? 튜브라고 하나요? 튜브라고 하는 150에 150에 4.5T 강종은 SNRT 275 관계를 사용했고, 그런 것들은 윈드 칼럼은 뭐 저번 수업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윈드 칼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바람하중, 그렇죠? 바람하중을 받아서 풍하중을 주로 받아서 받고, 그 다음에 그 거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샌드위치 판넬, 측면에 있는 인면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 풍압을 받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보면 이렇게 9m 스판에서 보면 창호와 관련된 간섭을 좀 피하면서 이렇게 3개 정도씩 측면에는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 칼럼은 각파이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그 또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고 그 샌드위치 횡 판넬이 붙었다고 했죠. 요거에 맞춰서 적용한 겁니다. 같은 타입으로. 그 다음에 또 횡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횡구속 골조로 만들어주는 게 기둥 컬럼의 입장에서 보는 경제 설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월 브레이싱 앵글을 사용해서 100에 100에 10T 앵글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월 브레이싱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월 브레이싱 설치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월 브레이싱을 설치해서 또 그 수평 변이뿐만 아니라 기둥을 횡 구속 골조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죠?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골조 계획은. 다음 골조 계획은 이게 지금 되게 높습니다. 이게 지금 박공이고요. 참고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기둥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공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공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박공의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고가 높죠. 층고가 높기 때문에 기둥의 자굴 길이를 줄여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윈드 칼럼의 또 뭐 그 뭐죠? 그 자굴 길이도 줄여주고 또 본
메인 칼럼의 자굴 길이도 기둥 입장에서 자굴 길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을 위해서 중간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H빔을 보내주면 좋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면 2층에서 높이 위로 7.4m 위쪽에 이렇게 수평보를 기둥 사이 외곽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기둥 중간에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보내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보통 H형 강의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설치하면 훨씬 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에 대해서 그죠? 강성이 좋죠. 수평보 있지만 이렇게 보냈다는 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그 지붕, 경량 지붕에 대한 골조 계획입니다. 견적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스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모듈이 여기서부터 여기 한 모듈이죠. 여기 그죠? 기둥이 여기 모듈이고 그죠? 기둥이 그러니까 폭이 400, 그죠? 9m, 그죠? 가로가 9m고 세로가 22m죠. 11m, 11m, 22m, 그죠? 요 상태에서 요 거더가 형성이 된 거죠. 메인 거더가 형성이 되고 이 거더 사이에 빔을 어떻게 배치냐면 일단 이렇게 빔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빔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빔이 SB1입니다. 여기 보면 SB1 있죠. 그래서 SB1의 사이즈는 경관이 9m죠. 그래서 이거는 SB1이 조금 H형강의 300에 150에 6.5에 9T SS27로 빔이 이렇게 좀 빔 중에서 좀 큰 빔들이 9m 경관을 날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세로로 조그만 빔들이 또 그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 사이 여기 날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9m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S 9m의 그 B1 SB1을 횡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두 개 3등분해서 SB2라는 조그만 빔이 날아가는 거죠. 높이 200에 폭 100에 외부 두께 5.5 프렌즈 두께 8T라는 몇 미터짜리죠? 여기 보면 11m 11m에 3으로 나누면 이 정도 그죠? 3m가 좀 넘나요? 예. 4m는 좀 안 되고 요 빔들이 이렇게 지금 작은 빔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빔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SB1의 횡자구를 방지하는 그죠? 작은 빔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SB2의 간격들은 결국 3m를 세 등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3m 간격을 중심간 간격을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펄인이 어떻게 지나가죠? 펄인이 요렇게 펄인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박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박공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박공이 형성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 방향은 어떻다 그죠? 이 방향이죠. 그렇죠? 경사진. 그러다 보니까 그 직각 방향으로 펄인이라는 중도리라는 게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도리가 여기 보시면 그 립 채널로 해서 100에 50에 20에 2.3T가 백간격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백간격으로 이렇게 연속 스판으로 쭉쭉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 3m 간격으로 SB2를 배치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지붕층의 골조를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들이 아무래도 요거죠. 22m 경관의 거더. 그렇죠? 그래서 RS 지환이 좀 큽니다. 그래서 RS 지환이 H연간 588에 300에 12에 20 이것도 SM35라는 고강도 강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짧은 거더가 있겠죠. 짧은 거더들은 뭐 요거밖에 안 돼.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그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요거 이런 짧은 거더는 좀 더 줄여준 거죠.
요거는 H 한강에 350에 175에 7에 11. 그래서 SS275라는 강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형성을 시키는 구조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X자로 표현되는 루프 브레이싱, 그죠? 루프 브레이싱. 여기 보면 파이 16의 스틸로드 바를 이렇게 형성시켜서 지붕층의 비틀림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X 방향과 Y 방향에서는 풍하중을, 그죠? 풍하중을 거더에 적절하게 골조에 적절하게 분배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트러스 액션을 하는 그 루프 브레이싱을 보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인명 계획을 살펴보면, 그 아까 긴 변의 인명 계획이요. 그러면 여기가 보면 얘가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9m 떨어져서 아마 기둥이 있죠. 그 메인 기둥이 있습니다. 메인 기둥이 아까 그 SC1이라는 메인 기둥이 있고요. 메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은 보면 여기는 중간층에 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풍화중에 맞는 볼을 이렇게 보냈고요. 볼을 보냈고, 여기에 이제 윈드 칼럼이 설치가 되어 있죠. 윈드 칼럼이 어찌가 됐냐면 창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창호를 피해서 요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윈드 칼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가운데는 이렇게 보내도 창호 계획에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드 칼럼들이 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윈드 칼럼의 사이즈가 뭐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튜브로 150, 150에 4.5T라는, 그렇죠? 윈드 칼럼이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이제 그 거스가 가 있습니다. 거스가 가는데, 그 거스는 세로로 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아까 횡판넬로 가기 때문에 횡판넬을 지지하려면 거스는 수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횡판넬로 이렇게 거스들이 또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창문 하부에 이렇게 좀 뭐 거스가, 수평가세가 이렇게 거스가 있고, 또 여기다 또 거스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스는 100에 100에 2.3T짜리 각파이프죠. 각형이 1m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계획도 어떻게 보면 거스 계획, 그죠? 그리고 윈드 칼럼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지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 16의 스틸로드 바, 그죠? 루프 브레이싱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면은 일단은 하중의 경로가 처음에 샌드위치 파넬이 하중을 받죠. 그런 다음에 뭐가 받죠? 거스가 그 다음에 하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스의 하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윈드 칼럼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윈드 칼럼이 전달이 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윈드 칼럼의 사이즈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메인 컬럼 사이에 이렇게 보내준 거죠. 이렇게 9m 간격으로 이것도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 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골 보의 접합부 설계 중에서 핀 커넥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이제 타입들이 있어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뭐 EF 타입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봉 프로젝트에서는 RSB1이라는 부재가 있었죠. 아주, 그죠? RSB1이라는 아까 9m의 경관을 나타내는, 요거는 사이즈가 보면 300에 150에 6.5의 9T짜리였죠. 요거는 어떤 타입을 적용했냐면 요 A 타입을 적용했습니다. A 타입 보면 요거죠. 여기 요 빔이 300에 150에 6.5의 9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건 어떻게 합니까? 끝단부를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조금 좀 불편한 거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A 타입을 사용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쉐어 플레이트라는 건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가 붙이는 요 플레이트, 거더라면 거더의 안쪽에 들어가는 쉐어 플레이트는 6T를 사용했고, 9T
구티를 사용했다는 뜻이고, 이 구티는 또 이렇게 거더의 안쪽으로 해서 모살 용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살 사이즈가 9mm, 9mm. 보통 여기에 9에 0.9, 0.7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0.7 정도에서 6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 안에 들어가는 볼트의 수는 3개의 M20짜리. 그렇죠? F10T, 마찰 볼트, 고장력 볼트죠. 볼트를 써서 결합을 시킨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쓴 거고요. 그리고 더 조그만 빔이 하나 있었죠. RSB2. RSB2는 요건가요? 200에 100에 5.5에 8. 그쵸? 에칭강 사이즈는 요거는 아까 어디에 붙었었죠? 요거는 여기 그 거더에 붙는 게 요거 붙는 게 아니라 이거 RSB1에 연결돼 있죠? 그쵸? RSB1. 그래서 그렇다 보면 여기 RSB1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그 RSB2 조그만 빔이 되는 건데, 요런 경우에는 무슨 타입을 썼냐면 요거는 B 타입을 썼습니다. 여기 B 타입. 이렇게 이건 B 타입은 RSB2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공이 필요 없지만, 뭐를 가공해야 됩니까? 이거 쉐어 플레이트를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쉐어 플레이트를 내밀어서 가공을 하는 타입을 썼죠. 그렇죠? 썼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타입이죠. 그렇죠? B타입을 선호하는 타입인데, 요것도 보면 쉐어 플레이트가 요 안에 들어간 요렇게 쉐어 플레이트가 6T, 그리고 모살 사이즈가 웰딩 사이즈 6mm, 그 다음에 두 대, 여기 들어가는 볼트의 개수가 F10T라는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가 2개, 16mm가 2대가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의 그 핀 커넥션 디테일이 된 겁니다.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A 타입과 B 타입 중에서 뭐 대충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 그 보호 높이가, 여기 빔의 입장에서 보면 빔의 높이가 300 이상이 되면 보통 A 타입으로 갑니다. A 타입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되면 보통 B 타입을 쓰게 돼요. B 타입을. 그 이유는 그 300 정도 요 높이가, 빔의 높이가 300 정도는 돼야지 요 볼트를요, 렌치로 이게 돌려서 쉽게 시공성 좋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렌치를. 그런데 요게 300 이하가 되면 요 D 타입 A로는 렌치로 돌려서 요거를 결합하기가 잘 힘든답니다. 물론 전동 렌치라는 거를 특수한 렌치를 쓰면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요 A 타입과 B 타입을 빔인 경우에 많이 쓰는데, 그 300, 요 높이, 그 보의 높이, H 높이가 300 이상이 되면 A 타입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가 되는 경우는 B 타입을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공적으로 보면 여기 B 타입이 더 좋잖아요. B 타입이 요거 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공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볼트도 이렇게 내밀어서 조이기도 쉽고, 그럼 B 타입을 선호할 텐데 왜 그러면 구조 설계자들이 B 타입은 잘 안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볼트 설계를 할 때, 그 A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볼트 군까지의 요 거리, 요게 편심이 있죠. 요 편심 거리 2라고 한다면, 이 볼트 설계를 할 때, 이 전단력, 여기에 작용하는, 이 빔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전단력 뿐만 아니라 또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요 편심 모멘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편심 모멘트면 V 곱하기 2. 그렇죠? 여기 보면 M2라고 해서 편심 모멘트에 해당되는 거죠. 요 편심 모멘트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전단력뿐만 아니라 전단력과 요 거리, 편심으로 인한 편심 모멘트까지 고려해서 볼트군 설계를 하는데, 이게 편심이 여기는 A 타입은 짧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 B 타입 같은 경우는 편심 모멘트가 어떻습니까? 깁니다. 이 편심 모멘트가 이게 길어서 이게 잘못하면 NG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NG가 안 나더라도 볼트가 물량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A 타입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공자들은
시공성을 고려해서 B타입을 쓰려고도 자꾸만 노력하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B타입을 쓰더라도 이 반대편에 또 이렇게 빔이 있으면 이렇게 빔이 이게 있잖아요. 그림상 빔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또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거더나 가운데 있는 빔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빔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맞춰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틀림이 안 걸리죠. 어떻게 보면 비틀림이 잘 안 걸리죠. 비틀림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B타입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볼트군 설계를 할 때 전단력, 여기에서 작용하는 전단력만 갖고 설계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양쪽에 반대편에 빔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테두리보의 이 그림과 같이 테두리보, 이게 반대편에 이제 빔이 없어요. B타입 같은 경우 이 옴식이 테두리보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렇죠? 한쪽에서만 이렇게 물린다. 그러면 이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편시 모멘트, 이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외곽보가 비틀림이 약하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볼트 설계할 때는 전단력뿐만 아니라 편시 모멘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볼트군 설계가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외곽 거더에 붙는 이런 그림과 같은 빔 같은 경우는 이 B타입을 그죠? 좀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A타입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반대편에 그죠? 빔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 타입을 써도 엄밀히 보면 또 괜찮죠. 근데 이런 구분들이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구분해 주는 것이 설계상에서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그죠? 이렇게 A타입을 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편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렇게 편심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편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폭이 300보다 작으면 그죠? 조이가 힘드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B타입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C는 기둥에 핀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프렌지 부분이 붙어 있지 않고 외부 부분만 접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둥에는 항상 강접일 필요는 없죠. 핀접을 해도 되는 경우에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는 저 프렌지 부분에 핀접합이 되는 형태고, D타입은 그 뭐죠? 그 외부 부분에, 기둥의 외부 부분에 저 핀타입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기둥에 붙고 있기 때문에 편심 모멘트에 대한 고려를 그죠?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둥에 붙는 것, 기둥의 강성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E타입과 E타입은 양면에 그렇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렇게 쉐어 플레이트의 가공이나 그 다음에 빔의 입장에서의 끝단부의 가공이 필요 없이 그냥 딱딱 잘라놓고 양쪽으로 따로따로 볼트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공성은 좋죠. E타입은. 그런데 이거는 A타입에 비해서 볼트 수는 어떻게 합니까? 2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 볼트가 다 견디는데 여기서는 이 볼트도 따로 이 볼트도 똑같이, 여기가 4개라면 8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트 수량 면에서는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또 그 F타입도 쓰게 됩니다. 기둥에 이렇게 붙을 때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철골 보의 핀 커넥션에 대한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뭐 쉐어 플레이트라든지 그 볼트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일람표가 돼 있습니다. 일람표가 돼 있어서 부재별로 이렇게 딱딱 갖다가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못 건드렸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보접합부에서 강접합, 그렇죠? 리지드 커넥션이라고 하는 강접합을 보겠습니다. 강접합은 외부뿐만 아니라 프렌지 부분도 그렇죠? 접합을 시켜야 되겠죠. 기둥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전 다 프렌지 부분은 그 브라켓 타입으로서 프렌지 부분, 외부 부분을 다 웰딩으로, 그죠? 용접으로 보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접합을 보통 이제 브라켓 타입, 그 A 타입과 B 타입 여기 나눠졌다고 보면 A 타입과 B 타입이 브라켓 타입을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성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기둥과
여기 짜리몽땅한 브라켓은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 오고, 그 공장 제작 부분이기 때문에 용접성도 뛰어나겠죠. 지그를 이렇게 돌리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장 용접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게 볼트로 조립으로 해서 이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렌지 부분과 외부 부분을 고력 볼트로 접합하는 이렇게 브라켓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본 샘플로 정한 그 지분 구조물에서는 RS 지환이라는 게 가장 크죠. 여기 보면 588에 300에 12에 20짜리 멤버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B타입을 사용해서 B타입이라는 뭐죠? A타입과 B타입의 차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외부에 붙어 있는 볼트 수고요. 여기는 위에 프렌지 부분의 볼트 수인데, A타입은 병렬입니다. 그렇죠? 병렬로 이렇게 쭉 그 평행하게 병렬, 이건 업배치죠. 이렇게 볼트가 2열로, 그죠? 반쪽으로 보면 2열로 업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배치를 사용했다는 게 이제 B타입과 A타입의 차이죠. 근데 보통 보면 업배치를 사용하면 볼트가 짧은 폭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면 볼트 사이의 피치라는 게 간격이, 그리고 연단 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B타입은 주로 실무적으로 보면 폭이, H형광의 폭이 300 이상이 되면 B타입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보다 작으면 보통 A타입을 다 쓰죠. 그래서 요거는 588에 300에 10에 20으로 폭이 300이기 때문에 B타입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렌지에 들어가는 볼트수, 위에서 쳐다보면 볼트수죠. 볼트수가 보면 다 합쳐서 M22가 32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렌지 부분에 그 커버 플레이트라고 있죠. 위아래. 그러니까 프렌지의 위쪽과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걸 커버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는 위에 들어가는 건 넓은 판으로 한 판으로 구성이 되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큽니다. 폭이. 그죠? 폭이 295로 크고, 근데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외부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폭이 좀 작죠. 105로 길이는 같고요. 그죠? 두께도 조금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버 플레이트, 프렌지에 붙는 커버 플레이트의 그 안쪽에 들어가는 플레이트와 바깥쪽에 들어가는 플레이트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외부에 들어가는 거, 요거 외부요. 외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볼트는 F10T라는 고력 볼트, 고정력 볼트를 썼고, 그 다음에 M22가 12개, 다 합쳐서 12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2개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요 커버 플레이트, 요 커버 플레이트, 요렇게요. 커버 플레이트의 사이즈도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걷어 중에서 조그만 걷어가 있다고 그랬죠? 9m 간격으로 날아가는 거라나요? RS S2는 350에 110에 7에 12. 요거는 폭이, 그죠? 300 미만이니까 어떻게 하죠? A타입을, 이렇게 A타입을 쓴 겁니다. 뭐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강접도, 리지드 커넥션도 실무적으로는 다 이렇게 부재별로 일람표를 쭉 작성해 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샵 드로잉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짓는 샵 드로잉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샵 드로잉 업체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게 맞게끔 이렇게 부재가 커버 플레이트, 뭐 그다음에 또 외부에 들어가는 볼트수, 프렌지에 들어가는 볼트수들이 보통 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이스 플레이트, 철골 기둥에 서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에 설치되는 베이스 플레이트잖아요. 그죠? 여기는 기존 건물에 딱딱히 이미 굳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셋앵커를 사용해야 됩니다. 셋앵커라고 보통 이제 굳어있는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구멍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앵커를 집어넣고 거기에 본드액을 주입시킴으로써 딱딱하게 굳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셋앵커. 그래서 그런 그 접착제를 집어넣는 걸 우리는 케미컬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앵커를 쓰고, 셋 앵커라는 종류 안에는 케미컬 앵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적 앵커라고 해서 뭐 주도 부분을, 볼트 부분을 치면
끝부분이 이렇게 탁 벌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걸 기계적 앵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셋 앵커 안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본드액을 집어넣는 게 케미컬 앵커라는 거를 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셋 앵커를 쓴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또 밀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폭시 수지를 채우면서 그 표면과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를 밀착시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밀착시킨 거고요. 앵커 볼트는 이렇게 4대의 M20짜리 케미컬 앵커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저 일반 앵커에 비해서 삽입 길이가 좀 작아요. 짧아요. 이거는 200 정도를 했네요. 그래서 짧아서 이런 거. 그래서 신설 철골 기둥과 하부에 있는 기존 기둥 하부 사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그런 거는 셋 앵커, 특히 케미컬 앵커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베이스 플레이트 리스트를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장 큰 기둥이 아까 488에 300에 11에 8 그죠? SC1이라는 외곽에 있는 휘모메트를 받아서 커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이죠? 타입을 보면 B타입 이렇게 이걸 보면 그 하부의 지점을 뭐로 봤겠죠? 핀 커넥션으로 본 거죠. 핀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앵커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4대의 M20짜리 앵커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케미컬 앵커를 쓰다 보니까 삽입 길이는 200mm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윙 플레이트라고 요거 있죠. 요거 윙 플레이트 요거의 높이는 전체 높이는 D는 30cm 그 다음에 여기 좀 중간에 작아지니까 여기까지는 20cm 그 다음에 9T짜리 그죠?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사이즈는 여기 앵커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바깥쪽으로 50만 있으면 돼요. 이쪽도 50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폭은 300이니까 300이니까 300에 50 그러면 10cm만 더 들어가면 되죠. 더 커지면 되죠. 그래서 베이스가 400. 그 다음 여기는 500이라고 보면 500에서 양쪽으로 50 늘어나면 10cm만 들어가니까 600.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면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는 12mm. 그렇죠? 그래서 B타입을 사용했다는 거. 그렇죠? 요것도 핀 커넥션이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예전 학습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폭이 300보다 크면 안쪽으로 그렇죠?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그렇죠? 조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기둥인 SC2도 300에 10에 15짜리 철골 기둥이니까 그죠?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요 B타입을 썼죠. 요 B타입을 썼고 핀 커넥션이니까 그 다음에 양쪽에 50을 더 띄워야 되니까 300 기준으로 400이면 되죠. 마찬가지로 12T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아까 조그만 기둥이 있다 그랬죠? 200에 8에 12짜리 기둥이 있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폭이 200이니까 안에서 조이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C타입. C타입으로 가야 되는 거죠. C타입으로 가는데 이것도 앵커를 바깥쪽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핀 커넥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쪽으로 50만큼 연단 길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으로 10cm 양쪽으로 10cm 위아래로 10cm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그 폭하고 높이가 400에 400이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를 하시고요. 요 두께는 12T고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예전 강의 때 이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타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런 타입은 여기서 50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H형광 기둥에 비해서, 그죠? 10, 양쪽 10. 그러니까 20cm가 커져야 된다. 자,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 때 제가 오타를 미처 발견 못해서 잘못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뭐 마찬가지로 4대의 M20짜리. 그죠? 케미컬 앵커에 삽입기 2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윙 플레이트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9T짜리로. 그죠? 이렇게 설치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윈드 컬럼이 있었죠. 윈드 컬럼의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는 윈드 컬럼이 아까 50에 50에 4.5T 각파이프였죠. 그것도 요 타입이니까 여기도 50, 50 하면 얼마큼 커져야 됩니까? 150을 기준으로 양쪽에 200씩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0에 350. 그렇죠? 윈드 컬럼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축하종을 별로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것들은 12T였는데 보통 9T. 그렇죠? 그리고 A타입을 쓴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의 사이즈에 따라서 앵커가 안쪽에 들어가느냐 바깥쪽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그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큰 장스판의 경량 지붕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한 12T 정도면 다 됩니다. 그리고 윈드 컬럼은 9T면 되고요. 충분히 이렇게 노는 거 뭐 감각적으로 한번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때 이런 거 뭐 12T를 넘어서는 순간에 막 선배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거 네가 구조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가 두껍느냐는 등 이런 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엔 마지막으로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추가해서 신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신설 계기도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면 먼저 화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안쪽 건물 안에 슬라브를 뚫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신설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단면도에서 보면 여기가 지상 1층 바닥에서, 그렇죠? 지상 1층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지상 2층 바닥을 뚫고 슬라브 오프닝이 되겠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설치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보통 그럴 때 엘리베이터 기둥들이 양 네모소리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네모소리에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보통 사이즈들이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200에 200에 8에 12, 그렇죠? 이런 사이즈가 보통 되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하면 150에 150 사이즈 정도도 들어옵니다. 이건 뭐 강성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면에 따라 이제 그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200에 200에 8에 12 그리고 또는 150에 150에 이런 사이즈의 네 모퉁이의 기둥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주의해서 보면요,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각 층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수평재가 사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사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도 빔이 설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여긴 7.5m니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걸은 거고요. 같은 사이즈로. 그렇죠? 200, 200에 8에 12짜리 걸은 거고 사면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한 5m 정도밖에 안 돼서 하나를 걸은 겁니다. 이거를 걸어줘야지 엘리베이터에 레일이 여기 깔리거든요. 레일이 같이 깔렸는데 그 레일이 이 정도 좀 짧게 만들어줘야지 레일이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일을 지지하기 위한 수평제로서 층고에 따라서 적어도 한 개 또는 층고가 높은 경우는 두 개씩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네, 챙겨보시면 됩니다. 요거 주의를 그래야지 아까 기둥 사이즈가 또 200, 200이나 또 150, 150 사이즈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참고적으로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챙겨볼 거는 여기 기둥 네모퉁이의 기둥에 이렇게 슬라브를 꼭 누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누르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 밑에도 지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슬라브가 펀칭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밑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H빔을 이렇게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기둥을 이렇게 받치는데 기둥이 이렇게 받치게끔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가 냉동창고였습니다. 냉동창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설비 라인도 막 지나가고 파이프도 막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빈 보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죠? 지상 1층 바닥부 하부가 아니라 위쪽으로 보강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강을.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SRC 기둥으로 매립형 합성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강을 하고 그 위에 여기 네 개의 그
엘리베이터 기둥을 올려놓은 형태로 구조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실무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조 보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 보강과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전 유튜브 자료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또 사이드 쪽에 여기 중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네 모퉁이의 기둥, 아까 200, 200에 8에 12짜리, 그죠? 기둥을 세우고, 그죠?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하 1층 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지하 1층 바닥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B트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B트층.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렇게 슬라브가 있었어요. 슬라브를 까내서, 그죠? 슬라브를 커팅해서 이 부분에 B트층을 형성시킨 겁니다. 이렇게 B트층을 형성시키고 이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형성시켜서 올라간 겁니다. 기둥을 4개의 기둥을 형성시키고, 그렇죠? 이런 식의 구조 계획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 층 레벨에서 이렇게, 그렇죠? 설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꼭대기 층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요 중간층에도 들어간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가세를 또 설치를 했죠. 가세, 앵글 100에 100에 10에 10짜리 월 브레이싱을 층별로 설치를 하고, 물론 그 입구, 출입구 부분은 여기는 못 설치하겠죠. 사람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런데 여기 세면은, 그렇죠? 세면은 뭔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옹벽에다가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뒤쪽에 토목 옹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좀 붙여서 좀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결 부분, 이런 슬랍하고 연결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보강하면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승객용 엘리베이터 신설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 1학기 강의 건축 구조 계획의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저 수업 받으시는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1학기 강의 건축 구조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틈틈이 이거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좀 짤막하게라도 이제 실무자들을 위한 좀 강의를 좀 유튜브에 조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